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의학과 조한진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죠? 저는 보시다시피 지금 추석 연휴 때인데 이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 이 여러분 그 탈시설 자립 지원 사례 발표 첫 번째 발표를 제가 맡게 됐는데요. 어, 뭐 첫 번째 스타트를 끊게 됐다는 것이 일견 뭐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부담이 크고요. 또 학교에서 또 요즘 비대면 수업을 하곤 합니다만 항상 이 영상 찍는다는 게 저로서는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좀 이걸 좀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더 일찍을 올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 발표 원고는 초안은 9월 초에 다 만들었었는데 그동안에 너무 바쁘다 보니 그 초안을 이제 다시 업데이트도 하지 못하고 또 영상 찍을 시간도 없다 보니까 많이 늦춰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추석 연휴에 잠깐 짬을 내서 하는데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이게 저는 이제 그 줌 같은 실시간 그 플랫폼을 써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주최 측 이건 좀 뭐 썩 좋은 방법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녹화한 다음에 그걸 올리는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제 연구실에 와가지고 이거를 찍겠다고 했는데 아니 뭐 그렇게 하냐. 그냥 제가 제 노트북 갖고서 찍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제 노트북 화면입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여러분한테도 그냥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만 그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읽으면서 할 텐데 혹시 질문 있으면은 뭐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뵙게 될 때든지 언제든지 뭐 저한테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하셔서 질문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맡은 부분은 탈시설 자립 정책의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헌법을 비롯해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 또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 사회복지 또는 장애인과 관련한 현행 법률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혹은 자립생활 권리를 간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하지만 현행 법률은 어떤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은 없고 그럴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지원 규정이 제도적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아서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단지 현재의 그 현행 법령들은 어떤 선언적, 임의적 문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당사자의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보다는 여전히 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혹은 보호하는 시설 수용 중심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거주시설이 기초 생계를 보장하고 또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족 부양 부담을 경감하였다는 어떤 긍정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거주시설들이 대규모화되고 또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면서 개인의 개별적 욕구에 부응하기보다는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또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이제 제가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을 맡아서 했던 연구의 결과입니다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설 떠나 살고 싶냐 했을 때그 43% 정도가 시설을 떠나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반이 발달 장애인이고 아주 중증 중복 장애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니다라고 한 것은 39%,
잘 모르겠다가 한 6.2%. 그다음에 그래서 40%가 넘는 시설 거주인들이 시설 떠나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응답자 중 즉시 나가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55%에 달하는 것을 볼 때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뭐 비슷한 선행 연구로는 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나 부산복지개발연구원이나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관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실태와 욕구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어요. 이들 조사의 결과도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가 서울시는 57%, 부산시는 58%, 광주시는 41%, 대구시도 한 59%등 약 50% 이상이 자립생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선 그 장애인 시설 역사를 좀 국내에 다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제도 현황을 확인해 보면서 그 대구 지역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장애인 시설의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우선 서구 사회에서의 장애인 시설의 역사를 보면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거주 시설의 발달은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16세기까지는 그 한센병을 가진 사람을 격리하는 시설이 군데군데 이제 발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한센병자의 이런 감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 나타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격리시설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최초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센병 이외의 장애를 가진 이제 사람들에 대한 시설 처우가 좀 더 그 이후에 늦게 발전하긴 했지만, 어쨌든 한센병자의 격리는 다른 장애인을 격리 제한하는 것에 소위 이득을 감지하는 그런 전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동안에는 보호시설이 부족해서 정신장애는 지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흔하게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심한 이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시설화가 15세기 동안에 이제 시작됐고, 이후 이제 18세기, 그로부터 한 300년 지날 때까지는 시설들은 심하지 않은 정신장애까지 입소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예를 보면은 1793년에 미국 켄터키 주에서는 너무 가난해서 원조가 없이는 정신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식구를 계속 돌볼 수 없는 가족들에게 대한 지불을 허가하는 법률이 통과돼서 1928년까지 존재했었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부양금을 제공하는 것이 지적장애인의 게으름을 조장한다 라고 해서, 그렇다면 원조의 유일하게 적절한 형태는 시설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빈곤과 장애에 의해 표면상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시설로 해결하려는 것은 18세기가 끝나가면서 더욱 보통의 일이 되어갔고, 그래서 장애를 의료화하고 전문화하는 것은 유럽, 뒤이어 북미에 걸쳐서 시설의 발달과 확산을 강화시켰던 겁니다. 어떤 시설을 향한 이러한 경향은 19, 20세기 동안에 더 큰 탄력을 얻었었고요. 그 다음에 정신장애 시설이 이제 건설된 이제 거의 직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시설들은 이제 심한 과밀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824년부터 51년까지, 예, 불과 한 뭐 30년도 안 된 기간에 설립된 주가 운영하는 12개 정신장애 시설을 모두는 최초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이 이제 미국에서 1848년에 별개로 세워지기 이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 1848년에 이제 최초로 문을 열었는데, 그 전에 이미 그
한 30년간 정신장애 시설이 한 19개 정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1850년쯤에 보면은 그건 한 4,700명을 수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50년에서 1890년까지 한 40년 기간 동안에 55개 주 정신과 시설들이 미국에서 문을 열었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수는 한 4만 1,000명까지 극적으로 증가를 했던 거죠. 그렇죠? 이게 1850년에 4,700명 정도였었는데, 그것도 40년 후에 4만 1,000명이니까 거의 뭐 9배, 10배까지 증가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장애인 시설의 과밀은 미국에서 19세기 후반 동안 아주 현저해졌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적장애인 시설도 미국에 처음 세워진 뒤 정신장애인 시설과 유사하게 규모나 혹은 수면에서 모두 빠르게 증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00년에 미국에서는 25개 지적장애인 시설 내 거주자 수가 11,800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시설에서 입소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점점 더 복잡한 시설 내에서 증대되는 어떤 행정적 책임과 함께 결과적으로 시설 관리자가 장애인과 보낸 시간이 적어지는 결과를 갖게 된 거죠. 당연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수용 인원은 많아지고 한정된 시간 안에 아무래도 시설 종사자나 관리자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보내는 시간이 적겠죠. 예. 그러다 보니 역사가들이 얘기하기는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 시설의 운영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종종 이 거주자를 희생을 시켜가지고 시설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거주자의 노동이나 노역을 착취하는 것은 1960년대 후반까지 이 정신장애 시설과 지적장애 시설 모두에서 아주 보편적이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그 다윈의 이제 진화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윈이 원래 그 진화론은 그 이론을 동물 세계에 적용을 했던 건데, 동식물에 적용했던 건데, 이제 다윈의 조카인 프랜시스 갈튼이 이거를 인간 세계에 적용을 했어요. 그걸 사회 진화로 소셜 다이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상이 이제 미국과 해외에서 그냥 뿌리를 내기 시작할 무렵에 이제 돈 문제, 경제 문제도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이 시설 관리자들이 그 비용에 대한 태도가 시설 내 거주자의 수가 급상승하면서 변해가지고 지적장애인이 좀 위협적이다, 이 사회에,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을 빈번하게 논의하게 됐고, 사회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이제 보호가 필요했고, 따라서 시설 보호를 한 것이 이 지적장애인의 위협과 부담을 제거하는 어떤 훌륭한 기능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수단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흔히 탈시설 얘기하면은요, 주로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을 얘기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탈시설의 대상이 바로 특수학교입니다. 특히 기숙학교죠.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가지고 장애인 교육하면 무조건 특수학교로 생각하고 특수학교 증설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이해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분명히 어떤 지역사회로부터 학생들을 격리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이 탈시설만큼 되지 않는 것이 참 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 시설 격리가 그랬던 것처럼 청각장애 학생과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학교도 19세기 동안 빠르게 성장을 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와 시설이 유럽과 북미 도처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의 시설 내 거주자의 수는 1926년까지
한 55,500명까지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대공황 시절에 어떤 만연된 실업과 빈곤 때문에 지적장애인 친척을 위한 시설 보호를 찾는 가족의 수도 점점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내 장애인들이 거주했던 방은 자물쇠로 채워졌고 창문은 빗장에 질러졌고, 그래서 시설은 인간 아동과 성인을 특수교육하기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마치 병든 동물들을 돌보는 병원처럼 점점 조직화되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적장애인 시설 내 이 격리의 만연은 이 시설 내 지적장애인들을 의학적 실험의 대상으로 만들기까지 이뤘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매사추세츠주 렌탐 혹은 포널드의 시설들에서는 지적장애 시설 거주자들에게 방사능 원소로 가미한 음식을 먹이는 그런 실험을 했었고요. 지적장애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불임 시술은 아주 몇몇 주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었던 그런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의외로 이렇게 장애인 한 지리적 장소, 예를 들어서 뭐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기숙 학교라든지 아니면 정서 문제나 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정신시설이라든지 뭐 특수학교 교실이라든지 재활센터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지리적 장소에 장애인을 격리하는 것은 오히려 역량 강화의 집단 정체성의 발전을 촉진하게 됐고, 종국에는 어떤 시설 장애인의 정치적인 행동을 야기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사실은 시설 관리자나 종사자나 사회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어떤 의외의 그런 어떤 패러독스한 그런 결과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정신장애 시설의 비참한 상황에 비추어서 법조계에서는 이들 시설에 감금된 사람들을 위한 어떤 치료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고체화되기 시작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1950년대에 항정신병 약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이런 약 가지고 약이 있는데 시설에서 정신장애인들을 이렇게 수용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가 이제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장애인을 성장과 사회통합의 기회가 거의 없는 대형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다시 이주시키려는 어떤 탈시설화가 시작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탈시설화 하면 자칫 오해를 해가지고 뭐 지체장애인이라든지 뭐 시청각장애인들을 탈시설화 하는 거는 거기서는 오케이 하는데, 뭐 지적장애인 뭐 혹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은 탈시설은 좀 곤란한 거 아니야? 너무 장애가 심하니까 라고 얘기하는 걸 저는 가끔 듣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의 경험이든 어느 나라의 경험이든 사실은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빼놓으면 탈시설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탈시설의 주 대상이 바로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라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탈시설의 주 대상인데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이제 탈시설에 따르는 준비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신장애인이 탈시설화된 다음에 홈리스, 그러니까 노숙자가 된 그러한 어떤 심각한 결과를 낳기도 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지적장애인은 조금 더 준비가 있었다 보니 지역사회 운동이 이제 서비스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훨씬 더 성공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정신장애인이 경험했던 정도까지 노숙은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두 종류의 두 유형의 장애인이 있어서 탈시설에 상반된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미국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20세기 이제 마지막 이제 4분의 1 동안에 스칸디나비아 국가, 영국, 미국에서의 탈시설화 속도에서 연평균 변화는 한 3.8%, 한 4% 되는데,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한 0.06%니까 거의 이제 실제로 변화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1980년대 들어서 탈시설의 속도는 지역사회 서비스가 시설 보호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탈시설화가 촉진된 것이 물론 이념의 탓도 있습니다. 이념에 도움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행정가 입장에서는 시설 보수가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근데 이제 탈시설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하니까 그 돈이 한 뭐 반밖에 안 드더라. 그래서 이제 탈시설을 가속화했던 것도 솔직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국, 미국, 호주 같은 경우에 많은 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어떤 새로운 기금에 대한 이용이 어떤 지역 기반 프로그램을 향한 이런 경향을 예외 없이 자극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1971년도에 ICFMR 법률이 통과되는데 ICFMR은 뭐 약자냐면요, Intermediate Care Facility, 그러니까 중간 시설이죠. For Mental Retardation, 그러니까 정신지체를 위한 중간 시설, 그러니까 대형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돌아가는데 그걸 거쳐간 중간의 형태를 이제 ICF-MR이라 불렀거든요. 이제 그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만약에 이 ICF-MR 시설에서 보호를 제공하는데 그게 이제 치료나 공간에 대한 연방 최소 기준을 만약에 부응하면 그때 이제 이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 서비스에 대한 연방 기금을 이제 주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연방 정부가 시설 보호에 대해서 50에서 한 78% 정도 다시 상환해 주는 한에 있어서는 주는 연방의 기준에 따르기 위한 어떤 서비스를 변화시킬 그런 인센티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요한 요건이 최소 공간 요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은 이 ICFMR 시설에서의 최소 공간 기준을 따라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걸 따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면, 하나는 시설을 늘리든지, 근데 그거는 금방 늘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른 면적단 그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최소 공간 요건이 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죠, 자꾸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것이 탈시설을 위한 굉장한 그 압력이 되었던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의미 있게 말씀드리냐면은요, 우리나라 이제 장애인 거주 시설이 사실은 이제 정부 보조금의 형태로 상당 부분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신고시설인데, 우리나라 이제 과거에 이제 미신고시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사회복지사업법이든 장애인복지법에 하면은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신고시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자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장애인들을 어디 보낼 곳도 없고 하니까 수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이라는 걸 썼어요. 그러면서 전국에 산재에 있는 미신고시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한 겁니다. 기능 보강비를 줬죠. 그때 그 기능 보강비는 뭐 정부의 재원은 아니었고 사실은 복권 기금이었었고, 그것을 주면서 이제 조금 이제 시설도 좀 근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미신고시설 이제 그 양성화 시켰는데, 그러면서 기존의 시설들이 신고하기 위한 그런 어떤 법적 기준들을 확 낮췄어요.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십시오.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가 똑같이 돈을 주면서 돈을 줬는데 그것을 통해서 시설들한테 요구했던 것은 완전히 반대죠. 미국은 돈을 받으려면 법적 기준을 갖추라고 법적 기준을 올렸는데, 우리는 오히려 돈을 주면서 법적 기준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시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신고시설에 이제 양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가 됐겠지만, 과연 그 시설 기준을 낮췄을 때 그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어떤 결과가 올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왜 이렇게 돈을 주면서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967년에 19만 4천 명까지 이제 정점에 달했던 지적 장애,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의 공립시설 이제 민간시설 말고 공립시설 인구가 한 19만 4천이었는데 그로부터 한 30년 지나가고선 5만 2천 명까지 거의 한 4분의 1 수준까지 뚝 떨어졌던 거죠. 예. 그러면 그리고 또 1970년대 미국에서 지적장애인 시설을 개혁하고자 하는 주의 노력은 시설의 자원을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으로 어떤 재분배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1998년까지 그 미국 그 50개 주 중에서 36개 주가 118개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시설, 그러니까 공립시설, 주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2000년까지는 4개를 더 폐쇄할 예정이었고 그래서 뉴햄프셔 주 외에도 알래스카, 워싱턴, 하와이,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버먼트, 웨스트 버지니아 같은 주에서는 어떤 지적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공립시설이 전부 다 폐쇄돼 버리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습니다. 민간시설 얘기 아니고 주에서 이제 운영하는 공립시설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획기적인 결과를 낳았었던 겁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어떠냐? 우리나라 시설의 역사는 뭐 여러분 많이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1956년 당시의 시설은 이제 허야가 갱생원, 지체부자유자 갱생시설, 참 지체부자유자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얘기인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저를 이제 지체부자유자로 불렀었어요. 그다음 맹아 갱생시설, 신체자유자 수산시설, 보신 제작시설, 점자 도서관, 점자 출판 사업으로 분류가 됐었고 그래서 이 당시에 뭐 갱생은 이제 재활과 같은 의미였고 수산시설은 근로시설과 이제 유사한 것이었고 보신 제작시설은 보장구 제작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는 6개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1년에 이제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분류가 지체부자유자 재활시설, 시각장애자 재활시설, 언어 청각장애자 재활시설, 정신파격자 재활시설 등 이제 장애 종류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심신장애자 요양시설, 근로시설,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시설 등 서비스에 따른 분류를 이제 병용을 했죠. 그러다 이제 1989년에 전면 개정된 이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 서비스 출판시설 7개로 분류했었고 이거는 이제 시설 통한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이제 분류했던 거고요. 이 법에서는 그 유료시설과 이용시설이 새롭게 채택이 되었고 직업재활시설을 근로시설과 보호작업장으로 이원화시켰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10년 지나서 1999년에 이제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이렇게 5개로 분류가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다시 이 법이 개정되면서 시설의 종류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기타 대통령을 정하는 시설 이렇게 5개로 분류가 되었던 거죠. 2011년 이 당시에는 이제 사실은 그 장애인 복지시설 그 협회의 장애인 임성만 회장이 뭐 저랑 같은 생각을 공유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시설은 거기서는 잠만 자는 곳이어야 된다. 교육은 지역사회 학교에서 받고 그다음에 그 일도 시설 내 어떤 보호작업장보다는 지역사회 그 작업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어디 아프면은 지역사회 병원에 가야 된다. 촉탁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설에서는 잠만 자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용어를 그때 썼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분류는 이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소 정원에 관해서 좀 보자면은요. 이제 1982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시설의 입소 종을 30인 이상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91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도 상시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시설 규모의 대형화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후에 이제 1999년 동법 시행규칙 이래로 이제 상시 10인 이상의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해왔지만 바로 이 이상이라는 규정 때문에 역시 시설의 대형화를 막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2011년 장애인복지법 59조 사망의 규정에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개정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부칙 2조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경고조치에 의하면 이 제58조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한 조거든요. 요 1항 1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종전에 그 58조 1항 1호에 따라서 설치 신고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5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가지고 과거의 대형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도 가하지를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참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얘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그 시설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외국 정책 또 우리나라 정책을 볼 텐데 이거를 스트레이트로 이걸 다 찍으면 아무래도 이게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아마 제가 이메일을 보내거나 할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요 정도에서 자르고서 다시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는 게 어떻게나 싶네요. 예, 여러분 뭐 화장실도 빨리 갔다 오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화장실 다녀오셨습니까? 그럼 계속 할까요? 지금까지는 그 외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역사를 좀 짧게 봤고요. 이어서는 이제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나 자립 지원을 위한 외국 정책 현황인데요. 우선 미국을 보면은 Money Follows the Person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자립을 지원한 제도 중 하나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실시된 바 있어요. 이 말 그대로 돈이 사람을 따른다 이거 아닙니까?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사실은 이제 그 시설과 관련된 문제라면은 장애도 있겠지만 주로는 널싱홈 이제 노인 요양원과 관련된 게 많거든요. 이제 장애인 됐든 노인이 됐든 그 시설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의 주 이제 그 재원이 우리나라 같으면 건강보험이죠. 메디케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시설에 장애인이나 노인이 입소해 있어야만 이제 그 돈이 주어졌었는데 이러다 보니 자꾸 그 탈시설화를 오히려 방해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돈이 이제 장애인이 뭐 시설에 있으면 시설에 혹은 지역사에 있으면 지역사 이런 식으로 돈이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역사에 만약에 생활하면은 거기서 케어를 받을 때 필요한 비용을 이제 그 뭐 건강보험에서 대주든지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에서 이제 실시됐던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기를 원할 때 지원되는 서비스 제도로서 주정부가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탈시설 즉 지역사회로 이주를 원하는지에 대한 어떤 욕구 조사부터 돌봄 서비스 제공까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전환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재조정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환 프로그램은 개인이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로 정착할 동안에 뭐 활동 보조 등의 어떤 그 가정 지역세 기반 서비스를 HCBS라고 하거든요.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라 해서 HCBS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로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때 어떤 한정된
단기간 동안에 시간 동안에 그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조정 프로그램은요. 시설의 단계적 폐지, 예를 들어서 시설 내 침대나 기타 시설 처리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HCBS 프로그램 확대한다든지, 아니면은 탈시설 인프라를 확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주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라는 등의 프로그램에 이제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예를 좀 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 우선 이제 지정 지역 이행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건 2014년 4월부터 정신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요거 의하면은 시설 거주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거주인 모두에게 거주의 확보 및 지역사회 이행에 필요한 상담, 지원, 그다음에 보건의료 복지, 치료 지원,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요, 그 지정 일반 상담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지정 일반 상담 지원자가 두 종류의 상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역 상담 지원이고, 하나는 지역 정착 지원인데, 지역 상담 지원은 장애인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이나 혹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이 시설에 근거를 두지 않고 지역사회를 이행하고자 할 때 주거 확보 외에도 어떤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과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정착 지원은 단신으로 자립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해당 장애인과 상시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고, 또 장애의 특성에서 생기는 긴급 사태 등에 대해서 상담과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립생활하는 장애인이라든지 집에 있는 가족들이 장애나 질병 때문에 긴급시에 어떤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 이 지역 정착 지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그 초기 정착 관련된 제도로서 그룹홈과 케어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전환 주거 공간으로서 이 그룹홈과 케어홈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일상생활 중에 치료 혹은 치료 계속 지원의 서비스 이용하고자 하는 지적장애인 혹은 정신장애인에게 지역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거주지를 말하는데요. 이제 그룹홈은 뭐 여러분 아시죠? 뭐 신체장애인도 생활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 이곳에서는 장애인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알맞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 일상생활 원조 이런 걸 이제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아직 없는 이름이 막 케어홈인데, 케어홈에서는 이제 중증의 신체 장애인, 즉 개울을 필요하는 사람이 돌봄을 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는 목욕, 뭐 신변 처리, 식사 보조, 상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그룹홈이라든지 케어홈 둘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및 거주 지원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보건복지부 플러스 노동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일본의 후생 노동성인데, 거기에서는 이 그 그룹홈과 케어홈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비비의 조성을 지원한다든지, 혹은 그룹홈과 케어홈을 운영할 건물을 빌릴 경우에 건물 보증금 또 부동산 비용을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고요. 또 국토교통성에서는 2009년부터 건물 임대료가 저렴한 공용주택을 그룹홈이나 케어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주택의 개량 공사비, 이제 개조비입니다. 이거를 이제 조성 내용에 넣고 있고, 이제 이에 비해서 동경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적극적인 지원 사업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운영비 조성이라든지 야간 지원 체계를 조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룹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월세를 조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 임대료 조성한다든지, 개소 준비 비용 조성한다든지, 혹은 통과형 그룹홈에 대한 조성 등을 이제 그 지원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 기준입니다만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한 24,000명, 케어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한 48,000명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장애 복지 계획을 보면 그룹홈과 케어홈에서 생활의 인원을 2013년에는 89,000명, 2014년에는 98,000명으로 증원시킬 예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동경도 같은 경우는 2009년 동경도 장애인 그룹홈 등 지원사업 취급 요령을 살펴보면 이제 그룹홈을 다시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통과형 그룹홈, 잠재형 그룹홈 이렇게 나눴던 거죠. 그래서 통과형 그룹홈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이제 살집을 제공받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곳으로 운영자가 동경도에 신청하여서 운영 방침이나 사업 계획서나 개별 지원 계획을 통해서 장애인이 이제 그 3년 안에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 그룹홈에 입소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이용할 수는 없는 그런 어떤 중간 형태 시설이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대상자는 동경도 내에 살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조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 어떤 조건이야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각 주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편 이 잠재형 그룹홈은 거주설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생활이 가능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케어홈과 그 그룹홈이 있었는데 그룹홈은 다시 잠재형 그룹홈과 그 이제 통과형 그룹홈 이렇게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방침과는 달리 일본에서 그룹홈을 시설 내나 병원 내에 만드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이행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조그만 시설이 돼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룹홈을 지역사회 이행의 중간 단계로 만약 생각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한다면은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우리가 잘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거비용과 관련해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시작할 때 보조금식으로 일부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립정착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는 그런 자립정착금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더 낫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일본은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딱히 자립정착금이라는 게 필요치 않은 것이 일본 같으면은 장애인들은 대부분 시설이나 부모 교타를 떠나서 자립생활을 시작할 때 뭐 장애인 연금이나 생활보호수급을 기반으로 한 2, 3년 정도 준비기간 거쳐서 자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급의 중증장애인 경우에 1년 동안 그 한 100만엔 우리나라 치면은 1000만원이 좀 넘는 금액이죠. 정도의 금액을 장애인 기초연금으로 받고 이 100만엔 중 시설에서 내는 서비스 이용료의 자기부담금이나 식대가 한 뭐 40만원 정도 지불하고 그럼 나머지 이제 60만원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한 20만원 정도를 용돈으로 이제 쓴다고 해도 그럼 남는 게 한 40만원 정도는 이제 적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보통 한 2, 3년 준비하면은 100만원 이상의 돈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주택 보증금이 한 4, 5개월에 월세 정도인 한 30만원 정도가 되니까 그 이제 100만원 중에서 한 30만원 보증금 30만원을 보증금 낸다 하더라도 70만원 정도 우리나라치면 한 뭐 700만원 넘는 금액이죠. 그걸로 자립생활 충분히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꼭 자립정착금이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봅시다. 우리 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이 진짜로 이렇게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돈 갖고서 저금해가지고 자립생활 준비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참 이거 참 전혀 다른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일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생활보호 수급자면 생활보호급여에 주택 보조비가 지급되고 또 장애인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가상금이 붙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리프트를 설치한다든지 또 화장실과 욕조들을 이제 개조해야 되는데 이때 주택 개조 비용으로 뭐 현이나 시별로
상한 금액이 좀 다르긴 하지만 주택 개조비 조성 제도를 통해서 50 내지 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물론 이 주택 개조비 조성 제도는 원칙적으로 1세대의 1회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런 비용이 제공되기 때문에 뭐 주택 개조도 가능하고, 이것이 이제 조금 몇 년 된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훨씬 이거보다도 금액이 더 높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미루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국내 제도 현황을 좀 보면, 우선 중앙 정부의 지원 현황을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중앙 정부는 탈설에 대한 어떤 명확한 로드맵이 없습니다. 이따 좀 뭐 로드맵 비슷한 걸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여하튼 명확한 게 없습니다. 이제 이 중앙정부 차원의 탈설 전환 기간도 설립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전국 시설 거주 장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자립정착금도 지원되지 않고, 그래서 2010년과 2011년에 중앙정부 차원의 자립정착금 예산 확보가 거론되긴 했지만 빈번히 뭐 기재부에게 막히거나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도 하고 있지 않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를 조사할 실시해서 기본적인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설 거주인의 욕구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고요. 그래서 또한 2011년부터 국고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중점 사업으로 탈시설 지원 업무를 추구했지만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마땅한 예산이 역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탈시설 직후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어떤 자립생활을 촉진하고는 있으나 그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의존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으로 정착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인프라만으로 이렇게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각 지자체의 의견이고요. 하지만 중앙정부는 계속 복지의 지방 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바삐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집행계획 수립, 또 그 지원체계 구축, 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자립지원 현황을 좀 보면은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탈시설 자립지원금 지원입니다. 명칭은 뭐 탈시설 정착금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간 시설 생활을 해온 장애인 입장에서는 뭐 주택 보증금을 마련한다든지 혹은 뭐 살림살이 장만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없는 것이 탈세를 제어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역사회로 이전했을 때 초기 정착 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든지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 자립 당사자가 그 탈세를 꺼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립생활로 이전 비용을 지원하고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바로 탈시설 자립지원금 제도죠. 이런 비슷한 제도로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의 당사자 아동이죠. 이런 비용을 지급한다든지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세터민 지원금 같은 게 있는 게 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별로 각기 대상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시도가 관리 감독하는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해당 시도 지역으로 자립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등 지역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립하려는 장애인의 거주지 선택 자유가 제한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실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지역마다 그 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지원 방식을 보면은 자립하려는 장애인이 이전할 집 주소에 임대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중간 체험형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체험주택에서 완전히 자립한 경우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요. 일부 시도에서는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대체 지급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 이제 그 탈시설 당사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전부 다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도에서는 시설장이 신청하도록 한 조항이 남아 있는데, 이 또한 이제 탈시설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변경이 되었습니다. 각 시도의 탈시설 자립지원금 현황은 표를 보시면 되는데, 이 17개의 시도의 현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탈시설 자립지원금 관련해서 그 대구 예만 좀 봅시다. 대구는 지원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시에서 전부 다 100%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결혼이나 취업이나 자립생활 가정 입주 등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이 그 대상이 되고요. 신청 방법은 퇴소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시설 퇴소 확인 서류 및 자립생활 계획 수립 등 증빙 서류를 구비한 다음에 시설 소재지 군에 신청을 합니다. 이제 희망원 시민마을 퇴소자는 대구시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 방식은 현금이죠. 예. 자, 경북만 또 한번 볼까요? 경북은 이게 그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천, 상주, 경산의 예입니다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도에서 30%, 그다음에 시군에서 70%를 분담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 그 대상은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지역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이 해당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시설 퇴소 후 6개월 이내 관할 시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 방식은 역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지원이 주거 지원인데, 장애인이 이제 시설에서 자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은 주거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타시설 장애인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 정책은 없지만, 그 LH 한국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확산으로 이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체험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설에서 나오거나 원 가정에서 독립한 장애인의 임시 주거의 지원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이제 초기에 자립생활센터에서 지원한 체험홈은 운영사업자 기관이 주택을 마련한 다음에 정부로부터 이제 운영비를 보조받는 형태가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 체험홈의 확대 과정에서 각 지방 정부가 주택 마련 비용을 보조한다든지, LH라 서울 같으면 이제 SH 서울주택도시공사죠. 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일부를 활용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체험홈은 탈시설 장애인뿐 아니라 재가 장애인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입주 기간은 2년에서 최장 7년, 1주택당 입주자 인원은 2명 내지 4명으로 각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탈시설 위한 시도의 중간 체험형 주택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역시 2018년 기준입니다만 대구 경북만 좀 볼까요? 대구는 뭡니까 이게 그 주택 유형이 체험홈으로 15개소, 2018년 기준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립생활 가정이 23개소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대구시가 체험홈의 경우는 위탁 운영 사업자 부담, 그래서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 편의시설 설치 및 비품 구입비로해서 2,500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자립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이제 매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은 체험홈은 4,200만 원, 자립생활 가정은
3,800만에서 한 4,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운영 사업 기관을 보면은 IR 센터는 6개소, 사단법인이 1개소, 사회복지법인이 1개소, 비영리 민간 단체가 1개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력 배치 기준을 보면 체험홈은 운영 기간별 1명, 자립생활 가정은 한두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상 및 입주 기간을 보면 대구시 거주 탈설 희망자 및 재가 장애인인데 체험홈이 2년, 자립생활 가정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쭉 가서 경북을 보면은 이제 체험홈 3개소가 지원이 되는데 위탁 운영 사업자 부담 2개소고 시메이프의 위탁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자 자부담의 경우는 비품 및 보수 비용으로 뭐 한 320만 원에서 한 1,06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 컬럼 뭐였었죠? 미안합니다. 정부 지원금이 경북 같은 경우에 823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IR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력은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설 및 재가 장애인으로 2년 동안 대상과 입주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시설 탈설 관련 지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탈설 전담 기관의 운영입니다. 전담 기관 운영인데 탈시설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나 전담자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담팀을 두고 있는 건 시도는 대구시가 유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기준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서울에도 이제 전담팀이 생겼죠. 장애인 복지정책관과 장애인 정책과 산하의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구시는 대구 희망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복지과 내 탈시설 자립지원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탈시설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북, 광주시, 부산, 세종시, 인천시, 제주도에 주무관이 한 명이 배치되어 있다.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이 생겼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담당자의 주요 업무 내용을 봤을 때 탈시설 업무를 전담하기보다는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업무나 자립생활 관련 업무에 한정되어 있어서 약간 원래 탈시설 업무하고는 약간 좀 어긋나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전담자를 배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도 외에 위탁사업 기관을 두고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대구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팀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서울시는 서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 광주시는 광주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부산시는 부산장애인 복지관에서 유관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인천시도 탈시설 전환지원센터가 설립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설립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구도 이렇게 탈시설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어떤 전달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대구시 공무원 뭐 몇 년 전입니다만 서울복지재단 좀 방문해가지고 우리 이런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냐 좀 보고 와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대구시 공무원이 보고 왔어요. 근데 보고 오더니 역시 우리 대구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들었는데, 참 저는 그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전달 기관이 웬만한 지금 광역시에 다 있는데 대구시만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제 두 번째 문서로 넘어가기 이전에 그 뭐 제가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이미 설명드렸지만 조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세 가지 지원 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하나 더 하자면은 중앙정부 일부 시도에서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활동 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 지원이라 보면 지원이라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장애 활동 지원 서비스 이외에도 대구시 같은 경우에 뭐 공공후견 지원 사업이나
일자리 연계 사업 등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사례를 주로 말씀드렸는데 일본도 참 말씀드렸죠. 그보다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이제 폐쇄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 민영시설도 이제 폐쇄가 슬슬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970년대 이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공립 시설을 폐쇄하고 거주인들 지역사회로 이전해 왔는데 그래서 미국은 제도적으로 민영시설의 탈시설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이 아까 했던 것처럼 재정 지원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그다음에 유예 기간을 둬 가지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지원 대상에서 빼버리는 이런 형태가 이제 미국에서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자 강화한 아까 얘기했던 그 HCBS가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발표됐고 5년의 유예 기간을 둬 가지고 2019년부터 발효가 됐거든요. 이에 따라서 시설 부지 또는 도보 가능 거리에 그룹 홈들로 이루어진 캠퍼스 또 클러스터형 시설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집단 생활이 이루어지는 어떤 대규모 시설에 대한 중단은 이미 중단이 먼저 됐던 거고요. 이런 것이 이제 민영 시설에 대한 어떤 폐쇄가 이제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좀 단기간 탈시설을 추진한 후발 탈시설 국가 예로는 크로아티아 예를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크로아티아의 탈시설은 1997년 이제 시민사회에 시작됐는데 크로아티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고 2007년에 유엔 이제 장애인 권리협약 CRPD를 비준한 이후에 2010년도 들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탈시설 거절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0년에는 사회복지 거주시설 및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하는 기타 법인의 탈시설 및 변환 계획 이런 걸 채택을 해가지고 2014년에는 그에 대한 운영 계획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하면 기존 시설의 변환 형태로 입지 등을 고려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센터, 집중적인 장기 돌봄 주택 혹은 폐쇄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서비스 센터가 되든지 집중적인 장기 돌봄 주택이 되든지 아니면 시설 못 나더라 이렇게 옵션을 제공했다는 거죠. 여기 이제 그 후발이지만 상당히 국가 주도로 탈시설을 아주 가열차게 푸시했던 그런 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는 이제 한 뭐 온타리오 주 얘기입니다만 사회통합법에 따른 주거 지원 기준을 제시했는데 온타리오 주에서는 발달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와 지원법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주거 지원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지원 주거 또 공동생활 지원 주거, 위탁가정 주거, 자립생활 주거로 구분했고 최대 3인 이하, 만에 3인이 거주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거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제 서비스 품질 보장도 동법에서 규정하게 되는데 이제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운영 권한을 철회해 버리는. 그래서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재정을 통제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것은 우리나라 같으면 상당히 싫어하는 방식이겠지만 재정 통제를 통해서 시설을 폐쇄를 유도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 주도로 이렇게 그 주도하고 있는 이런 형태 아주 계획을 세워갖고 하는 형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더 업데이트된 해외의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반부에 30분 쉬었잖아요. 계속 할 수 있겠나? 제가 자꾸 말을 계속 많이 하면 코가 막혀요. 그래서 코 풀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좀 끊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시작할까요?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요. 쉬지 않고 말을 계속하면은 제가 자꾸 코가 막히고 콧물이 쫄쫄 나거든요. 뭐 제가 뭐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럴 경우는 그냥 학생들한테 양해 구하고 코를 풀곤 합니다만 이거 영상이라 기록은 남지 않아요. 이제 코 푸는 모습이 영상 남으면 참 이게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잠깐 끊었습니다.
제가 푼술 들어서 죄송하고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문서는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문서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까지 이제 탈시설 정책 민간협의체에서 만들면서 공개됐던 문서인데, 사실 제가 아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발표자에 넣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별로 이게 제대로 될지 이게 요심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앞으로 전망이 이렇다라고 해서 그 문서에 넣기가 좀 꺼려져가지고 솔직히 전 잘 못 믿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분리해서 이제 문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애인 자립지원 및 탈시설 기본 방향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목표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탈시설 지원, 지원체계 강화 이래가지고 목표는 이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이고, 그 세 가지 하위 목표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다시 말해 커뮤니티 케어, 장애인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 계획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주거에 관해서는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겠다. 돌봄은 재가 서비스 연계로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의료는 지역사회 내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탈시설 지원을 위해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 탈시설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건데, 그래서 장애인 커뮤니티 개념들에서 지금 말씀드린 돌봄, 의료, 주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제 소득 일자리가 이렇게 포함된 이런 어떤 장애인 커뮤니티 개념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볼까? 그래서 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주거 부분에 보면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탈시설한 이후에 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거 형태를 조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케어 안심주택이라는 것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독립생활 공간 플러스 일상생활 지원의 형태고요. 쉐어하우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같이 거주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고 있고, 이런 형태 등 주거와 복지가 융합된 주거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장애 특성별 욕구를 반영한 주택 개조 사업, 뭐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24시간 보호가 가능한 스마트홈 지원을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뭐 중증장애인 가정 내 화재, 가스 감지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화재, 가스 사고 등 발생 시 자동 응급신고, 긴급구조 등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 안전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 홍보를 해가지고 평상시 안전사고 및 화재, 지진 등 재난 대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거와 관련된 얘기고, 돌봄과 관련해서는 재가 서비스 연계로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규 활동 지원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서 중증 고령장애인 돌봄 강화하고 서비스를 내시를 하겠다. 그래서 추가로 받고 싶은 서비스를 보면은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 체계를 위한 실태조사에 의하면은 개인 위생이 한 20.1%, 마사지 관절 운동이 한 17%, 욕창 관리 석션이 한 14%, 병원 방문이 6.4%. 그래서 지금 활동 지원 외에도 추가로 받고 서비스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욕구에 부응하겠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 서비스 형평성을 강화하고 공공 후견 및 공공 신탁을 통해서 성년 발달 장애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걸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 후 돌봄을 19년 기준 한 4,000명에서 22년 기준 한 22,000명까지 늘리겠다. 그 다음에 부모 상담 및 휴식 지원, 그래서 그 19년 기준에 12,000명에서 한 22년 기준으로 한 2만 명. 그 다음에 자조 모임 지원 등 장애인 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그 다음에 보조기기 센터를 전국 확대하겠다. 그래서
18년 기준 11개에서 22년 기준 18개, 그 다음에 전동 침대나 점자시계 등 보조기기 품목 확대를 통해서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권익공허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학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를 19년 기준 13개소에서 20년까지 34개소를 통해서 학대 방지 체계를 정비하겠다. 그 다음에 장애인식 개선 강화를 통해서 장애인 이웃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의료 파트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내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겠다 해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한의라든지 치과를 포함해서 유형을 확대하고 방문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확대해서 2019년 기준 28개소에서 2022년까지 100개소를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보건소 등을 통한 사후관리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또 보건소에서 건강평가를 통해서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재활, CB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확대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3개군,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조기적금 프로그램, 재활운동, 방문재활, 사회참여, 가옥 내 편의시설 설치, 자조모임, 방문재활 등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확충하겠다. 작년 기준 11개에서 2022년까지 17개까지 확충하겠다. 치과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을 확대하겠다는 거고, 소득과 관련해서는 소득 지원 확대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지역사회 기반, 이게 또 현장 중심 지역재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맞춤형 취업 지원 확대를 통해서 위에서 권역별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작년 기준 10개에서 내년 기준 20개까지 늘리겠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와 직업훈련과 취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관 간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통해서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연관 부처 및 기관 간 시스템 연결을 통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키겠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차상위부터 소득하위 70%까지 해서 30만원 인상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탈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계별로 거주시설 개편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해서 이제 3가지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는 탈시설 기반 구축 및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환지원센터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자립체험주택 등 주거 인프라를 확보하고, 케어 안심주택이나 의료지원 주거 모델 등을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거주시설 개편을 위해서는 부적절하게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대규모 시설 중심으로 거주시설을 개편하기 위한 어떤 선도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거고요. 2단계는 이제 탈시설을 확산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2022년부터 2026년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서는 케어 안심주택이나 의료지원 주거 모델을 이제 개발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거주시설 개편을 위해서는 거주시설 추가 입소를 제한하겠고, 그 다음에 전환이 필요한 시설 대상으로 그 집중 서비스 지원 기관 등으로 개편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3단계로 가가지고 2026년부터는 탈시설을 제도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1단계는 22년까지는 대규모 거주시설, 그러니까 30인 이상 시설이라든지 부적절하게 운영된 시설은 개편 추진을 통해서 선도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주시설의 장애인 자립 욕구를 파악하고, 또 거주시설 변환 계획, 여기서 변환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아마 최초로 썼던 용어입니다. 이게 서울시 탈시설 민간협의체 때 이게 자꾸 이 장애인이 시설에 있다가 지역사회에 나온 것도 전환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시설의 모양이 바뀌는 것도 전환이라 부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시설에 있다가 지역사회에 나오는 경우는 전환이라는 말 그대로 쓰되,
시설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변환이라는 말을 좀 쓰자라고 제가 제안했었고,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제 중앙정부까지 변환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장애 유형별 거주소를 기능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개편하겠다. 그래서 개편시설 종사자의 우선 배치 및 역할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2단계인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대규모 시설 기능 개편, 또 원하는 소규모 시설은 거주시설 변환 계획을 수립하는 걸 지원하겠고, 시설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3단계인 2026년 이후에는 기존 거주시설 등을 자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만을 위한 집중 지원 기관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완전 시설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시설 입소 및 재입소 방지를 위해서 1단계로 2022년까지는 시설 입소 등 이용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주거전환 지원센터 연계해서 자립 가능성을 판정한 후에야 시설 입소를 허용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2026년까지 2단계로 시설 추가 입소를 제한하고 시설사회 주거 서비스 기관으로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표준 안내서를 개발하고 자립 체험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표준 안내서라 함은 의료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건강상태 체크를 위한 퇴소 전 진료를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가족에 의해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영역별 지원 가능한 서비스 목록을 제시하는 그런 안내서를 개발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주시설별 자립 욕구를 연 2회 파악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거주시설의 자립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 개인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그 지역사회 전환 지원 협의체를 통해서인데, 이것은 장애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거주시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층 사례 관리, 지역 케어회에서 심층 사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전환지원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순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전환지원센터는 개인별 맞춤형 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탈시설 지원 기관 설치를 추진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설 퇴소 장애를 위한 지역사회의 주거의 형태를 다양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립 의사 및 자립 가능성에 따른 주거 서비스에 따라서 X축은 의료 돌봄 서비스 지원 필요도가 적은 쪽부터 많은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Y축은 자립 의사가 적은 쪽부터 많은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 의사는 적은데 의료 돌봄 서비스 지원 필요도도 적은 이제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해서는 연령별 자립 지원 주거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자립 의사는 딱히 별로 없고 그렇지만 의료 돌봄 서비스 지원 필요도가 많은 경우는 의료 지원 주거를 이제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 돌봄 서비스 지원 필요도는 낮지만 자립 의사를 강하면 1인 완전 독립 가능한 장애인으로서 뭐 비장애인과 같이 하는 쉐어하우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의료 돌봄 지원 서비스는 한 중간쯤 되고 자립 의사는 높으면 1인 독립이 가능하지만 약간의 일상생활이 지원이 필요하면 케어 안심 주택의 형태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고, 의료 돌봄 서비스 지원의 필요도는 높고 그렇지만 자립 의사도 높으면은 장기 시설 거주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립 체험 주택을 계속 하겠다. 그래서 일시 거주로 한 최대 2년으로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 자립 체험 주택은 사실은 이거는 최종 정착 형태의 주거가 아니고 중간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쉐어하우스와 케어 안심 주택과 의료 지원 주거, 뭐 하나 더 하자면 연령별 자립 지원 주거, 이 정도가 최종의 지역사회 정착형 주거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요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자립 체험 주택은 장기간 그 시설 입소로 그 지역사회 적응 기간이 필요한 퇴소 장애인에게
2, 3인의 생활 공간과 지원 인력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케어한 10주택은 시설 입소 기간이 10년 이하로 돌봄 의료 지원을 통해서 정기간 없이 1인 독립 가능한 퇴소장애인에게 연계하겠다는 것이고, 연령별 자립지원 주거는 자립이 어려운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 및 장애 노인을 위한 주거 유형을 마련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그룹홈 운영 방식 개편 및 특화형 주거 모델 개발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했는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의료 지원 주거로 해서 의료 서비스 요구가 큰 장애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 지원 수를 높여서 지속적 케어가 가능한 주거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있어서 돌봄이나 의료나 소득에 있어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활동 지원 서비스 면에서는 시설 퇴소 시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 월 20시간 추가 지원하겠다. 6개월 동안. 그 외에는 월 120시간. 현재는 이제 94시간인데 26시간을 늘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긴급 활동 지원을 하겠고, 그다음에 식사 이동 지원이라 해가지고 장애인 복지관 등 민간 제공기관을 통해서 식사 배달 서비스, 의료기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장애인 건강 주치를 통해서 시설 퇴소 시 건강 주치를 1대1 매칭해가지고 방문 의료 확대를 통해서 건강관리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것이고,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시설 퇴소 후 기초생활보장 지급 특례를 적용해가지고 그 시설 퇴소 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별 자립정책금을 지원하겠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뭐 이건 뭐 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필요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종합조사를 필요하는 서비스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서 국민연공단의 심사 전문 인력을 확충하겠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 케어 안내 창구를 신설하겠다. 인구 규모에 따라서 전담 인력을 기존 맞춤형 복지팀에 배치하겠고, 장애인에 대한 기초적인 욕구 조사를 하고 서비스 정보 통합 안내 지원을 하고, 종합적인 욕구 사정과 심층적 사례 관리는 시군구 지역 케어회의로 의뢰하겠다. 그 다음에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인력 배치하고 지역 케어 회의를 운영하는데, 장애 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전담 사례 관리 인력을 배치하겠다. 그래서 지역 케어 회의, 장애인 복지법상 민간 협의체인데 이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민간 자원을 발굴하고 네트워킹을 만들고, 그래서 보건과 복지가 연계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급이력 관리제를 확대를 하겠다.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147개의 관련 서비스를 몰라서 받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을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빨리빨리 읽었습니다만 이것이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사실은 커뮤니티 케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커뮤니티 케어를 이제 밀어붙였습니다만, 노인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를 상정했었고, 따라서 그 장애에 대한 것은 좀 내용상 별로 없기도 하고, 또 장애인은 탈서를 떼어놓을 수도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용은 좀 상당히 좀 허접하기도 하고, 계획상으로는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 그냥 계획이고요. 이게 실현되어야 이게 되는 거지, 계획만 쭉 백화점식으로 나열한다고 이게 됐다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확실하게 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제 그 발표 문서에서는 정식으로 넣지 않았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대충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이미 다 나온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지금까지 그 장애인 시설의 역사를 살펴보고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국내 제도 현황도 보고, 우리나라 뭐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하튼 탈시설에 의해서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이 거리에 그저 던져지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이 아무리
그들이 중증 장애인이 하더라도 개인의 존엄성과 독립을 잃을 수도 있는 시설에 배치되는 대신에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 되거나 독립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진정 거주소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일부 아까 그 얘기했던 뭐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의 뭐 한참 몇 년 후의 얘기입니다만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전달 체계의 개편을 통해서 그 우리 거주설에 접근해서 이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의 비율을 높이려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정부의 노력은 자원을 지역사회 보호와 자립생활 지원 쪽으로 재배분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신에 거주설의 자원을 확대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 다음에 진정 탈세라와 그것이 왜 서구에서 대두되었는지 이해하고 있다면 거주설의 설치 운영 기준을 낮추고 시설 폐설 최소화하는 정책을 결코 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지금 이 실무협의체를 주최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우리 희망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이고 불편한 내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실은 사상 누각이고 어떤 약간 미시적인 어떤 변화만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다 보니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 계획서상 그 50분, 30분 해갖고 80분 강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30분, 30분 지금 한 20분쯤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80분 다 지킨 것 같아요. 중간중간 제가 쉬기도 했고 어쨌든 여러분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혹시 오프라인 회의를 다시 하게 되면 그때 하셔도 좋고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든 이메일 통해서 여러분의 질문이나 의견을 전달해 주셔도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성심성의껏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로 재미없는 강의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쪼록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을 면대면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실무협의체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입니까 강의입니까 하여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